어느 날 새벽 3시 48분. 띵.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체 실패. 금융관리 대상 계좌입니다.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심장이 철렁. 잠결에 눈을 비비며 다시 봅니다. 내 통장 맞습니다. 돈이 묶였습니다. 출금? 안 됩니다. 이체? 거절됩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꺼내죠? 당신이라면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국민은행, 농협, 신한, 우리은행.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맡기는 바로 그 7개 은행에서요. 믿기지 않죠. 이건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계좌에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금의 87%. 그 막대한 돈이 단 7개의 은행 안에 몰려 있고 그 은행들 일부 계좌가 잠정 지급 보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을 넣어둔 통장, 아이 등록금을 준비하던 통장, 갑자기 왜 출금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 통장엔 지금 얼마가 들어 있습니까? 그 돈 정말 당신 겁니까? 내일부터 대한민국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현실이 아닌 허상이 될 가능성.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내 돈이 묶이겠어? 그래도 은행인데 예금자 보호제도 있잖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금융권 예금자에게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 바로 예금자 보호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꼼꼼한 서류 심사와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야 돈이 나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급하게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할 땐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닌 순간입니다. 2025년 4월.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를 이유로 지급 준비율을 낮췄습니다. 지급 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 예금 중 실제로 현금으로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비율이죠. 줄어든 지급 준비율은 곧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은행 금고에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기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주요 7개 큰 은행들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같은 은행들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면 그 돈을 다 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할 비상자금, 그 기준치보다도 지금은 모자라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큰 은행이니까 괜찮겠지.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금융은 늘 조용히 움직입니다. 당신이 알기도 전에 시스템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당국은 이미 작년부터 고액예금 계좌를 대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루 인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지침이 일부 고액예금자부터 시범 적용됐습니다. 단지 고액 자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천만 원을 넘는 모든 계좌는 언제든 예외적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돈은 내 것이라는 믿음이 어느 순간 조건부 권리로 바뀌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퇴직한 지 꼭 2년째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박성호 씨, 올해 63. 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회사 다녔고 퇴직할 때 받은 1억 2천만 원. 그 돈을 그는 국민은행 정기예금에 고스란히 넣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은행인데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늘 이용하던 은행이라 믿음이 갔고 가끔 통장 정리할 때마다 그래, 아직 잘 지키고 있네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기력이 없던 아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며 쓰러졌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히 입원비 3천만 원을 요구했죠.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폰뱅킹 앱을 켜고 아내 명의 계좌로 송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송금이 불가합니다. 금융관리 대상 계좌로 지정되어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 알림창이 딱 떠 있었죠. 뭐야 이게? 내 돈인데 왜 안 돼? 당황한 그는 서둘러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고객 대기석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 상담 창구에 섰습니다. 그때 들은 직원의 말. 고객님의 계좌는 고액 예금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하루 출금 한도가 제한돼 있어서 오늘은 1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세요.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동의 했어요? 아내가 지금 병원인데 병원비를 줘야 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명확한 답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은행을 나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모은 돈인데 왜 내가 내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걸까? 그날 저녁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내 통장으로 2천만 원만 급히 받을 수 있겠냐? 엄마 입원비가 막혔다. 아들 목소리 너머로 박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돈이 더는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겨울이 오기 전날이었습니다. 장녀 박미연 씨는 한 달 넘게 병간호를 하며 거의 집에도 못 갔죠.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박 씨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에 들렀습니다. 신한은행. 그 통장엔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일부와 손주들 학비, 그리고 비상시에 쓰라며 따로 모아둔 돈까지 합쳐 총 8천만 원. 그 돈을 꺼내려는 순간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금융정 보동결 상태입니다. 박 씨는 멈췄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죠. 은행 창구에 찾아가자 직원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고액 계좌는 자동으로 출금이 중단됩니다. 심사 후 상속 절차가 확인되어야만 지급됩니다. 심사요? 우리 엄마가 제 돈 손주들 쓰라고 맡겨둔 건데요. 누구 하나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비 서류는 많았고 처리 기간은 길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6개월 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어머니의 장례비는 물론 손주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설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남겨둔 돈인데 왜 그걸 꺼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통장은 자녀라도 바로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 서류 없이 손도 못 대고 그 돈은 한참 동안 내 돈이 아닌 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조용히 폰뱅킹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 준호가 첫 직장에서 월세 보증금이 급하다고 하자 아버지는 1천만 원을 통장에 이체했습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어려울 땐 부모가 도와야지. 그저 당연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한 통의 우편물에 두 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안내. 아버지께서 최근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신 1천만 원에 대해 자금의 용도 및 출처를 증빙할 서류를 요청드립니다. 증여요? 아버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한테 돈을 보낸 건데 그게 왜 세금 대상이야? 은행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이체 메모가 없으면요, 국세청은 단순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모 한 줄, 생활비, 보증금 지원, 학비 같은 단어 하나만 있었어도 이런 조사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몇 년간 모은 적금 내역서와 보증금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까지 서류를 잔뜩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국세청은 조사를 철회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가족 간 이체도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 세상이 각박해져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점점 투명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도와준 건데요. 말만 했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이 세 사례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설마 내 돈이 묶일 줄은 몰랐다는 것.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황들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고 송금하고 잠깐 맡겨두는 그 모든 행동에 이미 위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순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예금은 무조건 분산하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5천만 원. 이 말은 곧 한 은행에 8천만 원을 넣는 것보다 두 은행에 나눠 4천만 원씩 넣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7개 주요 은행에만 모든 자산을 넣는 건 피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CMA 등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도 함께 고려하세요. 둘째, 가족 간 송금에는 반드시 이체 메모를 남기세요. 아들 계좌로 생활비 보내줬다는 행위조차 메모 한 줄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돼 세금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금 메모란에 생활비, 의료비, 학비 등의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두는 것, 이제는 필수입니다. 셋째, 병원비 학비 등은 반드시 직접 송금하세요. 간병인에게 줬던 현금, 사립학교 등록금 대신 부모가 송금했던 사례들. 제3자에게 돈이 흘러가면 모든 거래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수취인 명의로 바로 송금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 납입증명서를 남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는 방패가 됩니다. 넷째, 비상자금은 CMA 등 수시입출금 계좌에 별도로 준비하세요. 은행 정기예금처럼 인출에 제약이 있는 상품에만 돈을 넣어두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 CMA 계좌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비상금 보관에 적합합니다. 단 반드시 RP형을 선택해야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다섯째, 디지털 전환 리스크를 대비하세요.
최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현금의 퇴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일부 현금 보유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 디지털 미도입 영역에서 여전히 현금은 필요합니다. 이 5가지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신경 쓰면 미래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금융 습관들입니다. 은행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 스스로 내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언제든 실제 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예금자 보호는 조건부입니다. 은행은 당신 돈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고 당국은 필요할 때 출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는 이미 일부 사람들에게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퇴직금이 묶였고, 한 가정의 병원비가 인출되지 않았고, 한 자녀의 등록금이 세금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묻겠습니다. 당신 통장에 들어있는 돈, 당신이 원할 때 진짜 꺼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꼭 실천해 보세요. 예금은 나누고, 송금에는 메모를 남기고, 제3자 이체는 피하고, CMA 비상금은 따로 보관하고, 디지털 리스크도 대비하고. 지금의 금융 시스템 그냥 믿고 가기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엔 반드시 메모를 남기세요. 생활비, 의료비, 등록금처럼요.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는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